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CPI 예측치가 나왔습니다. 헤드라인 기준으로는 3.1%, 월가의 컨센서스 같은 경우는 3.0%예요. 낮게 예측한 곳은 2.9% 정도로 추산하고 있어요. 와, 드디어 그 엄청났던 인플레이션이 잠잠해지는 모습을 보여주죠? 연준이 의도했던 2몇 %대에 도달했으니까 드디어 금리를 내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오버하지만 새끼야. 와, 진짜 어림도 없을 것 같아요. 에너지나 식량 가격을 뺀 코어 CPI 기준 같은 경우는 이번 달에 5%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물가가 높다는 말이에요. 그래도 헤드라인 CPI가 폭락하는 건 좋은 신호예요. 왜 폭락하냐? 바로 유가 때문입니다. 1년 전 유가 가격 보시면 진짜 어마어마했죠. 120불대, 130불대 갔다가 지금 보시면 60불대, 70불대 왔다 갔다 하니까 진짜 역대 최고 수준의 유가와 플러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밀값, 곡물값이 폭등을 하는 바람에 식량 가격이 엄청 올랐어요. 그러니까 CPI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얼마나 늘었냐를 보는 거기 때문에 작년에 너무 높았기 때문에 올해는 비교적 덜 올라가게 보이는 거죠. 이거를 기저효과라고 합니다. 이제 헤드라인 CPI가 떨어지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코어 CPI는 계속해서 높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는지 이걸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일단 CPI의 구성 요소를 보면 하우징, 주택이 42%, 교통이 15%, 음식료가 14.8%로 거의 주택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다음은 품목별 CPI 점유율인데 보시면 주거비가 압도적으로 높음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주택 가격과 렌트료는 꽤나 많이 떨어졌어요. 그럼 이제 CPI에 반영된 이 주거비 역시 엄청나게 떨어질 거예요. 두 개 그래프를 딱 비교해 보시면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텀을 주고 완전히 똑같이 따라가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제가 계산한 바로는 이제 코어 CPI 기준 한 1.2%에서 1.4% 정도를 더 하락시킬 걸로 예상이 돼요. 와, 이제 1년만 있으면 물가 완전히 잡히겠네요.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연준이 자꾸 금리를 올린다는 거잖아요. 일단 7월 26일 있을 FOMC에서 연준은 금리를 무조건 0.25% 더 올릴 거예요. 그리고 9월 있을 FOMC에서도 또 추가적으로 0.25%를 올릴 가능성이 이미 50%를 넘어갔어요. 묻고 따블로 가? 그러니까 연준 입장은 9월까지 금리를 0.5% 올린 다음에 내년까지도 이 금리를 안 내린다는 거거든요. 파월 형이 이렇게까지 세게 나올 거라 생각을 못했는데 좀 너무 빡셉니다. 여기가 더 지옥이야. 아니, 물가도 잡힌다는데 뭐가 문제냐? 네, 그 물가가 안 잡히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코어 PCE 기준 2%를 달성해야 돼요. 이 연준의 목표치죠. 그런데 주거비 하락분을 반영한다고 해도 연준 예상으로는 올해 말에 3.9%나 될 것이다. 그러니까 코어 PC는 거의 안 떨어질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뭐가 문제냐? 바로 고용시장이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ADP라는 업체에서 발행하는 신규 고용 지표인데 문제가 있죠. 50만 개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예상치는 22만 개였고 저번 달에 25만 개였는데 거의 2배 이상 폭증을 한 거죠. 그런데 진짜 이 ADP라는 사설업체는 조금 맞아야 돼요. 그 다음날 고용부에서 비농업 신규 고용 지수를 발표를 했습니다. 신규 고용이 20만 9천 개 나왔어요. 5월에 30만 개보다도 훨씬 줄어들었고 월가 예상치는 23만 개보다도 낮게 나왔습니다. 이게 별로 안 하다 하실 수 있는데 거의 30개월 만에 제일 낮은 수준이라고 해요. 게다가 계속해서 둔화 추세가 이어지고 있어요. 이대로라면 연준이 드립을 하는 대로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20만 개라는 고용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에요. 이게 얼마까지 떨어져야 되냐면 10만 개 아래로 떨어져야 될 겁니다. 이게 10만 개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실업률은 대략 4%를 약간 넘을 거고요. 임금 상승률 같은 경우는 3%가 나오게 될 거예요. 이대로 몇 달만 지속해주게 되면 연준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서비스 물가, 코어 PCE가 그제서야 2점 후반대로 진입하게 될 겁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고용이 어느 정도 완화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아직 높은 수준이니까 이 부분을 계속해서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아니, 그런데 또 이런 의문이 드셔야 됩니다. 아니, 연준은 계속 금리를 올린다고 하고 실제로 미국의 2년물, 10년물 국채금리도 다시 전고점을 찍으러 가고 있는데 대체 왜 나스닥은 계속 오르는 거야? 미끼 물었다. 아니, 진짜 미끼를 문 걸까요? 그냥 주가의 상승은 페이크고 실제로는 침체가 온다는 말인가? 당연히 그럴 리가 없겠죠. 제가 미국 경기 침체에 관련해서 아주 재밌는 자료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파란색 그래프는 미국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예요. 이게 역전이 되면 거의 90%가 넘는 확률로 경기 침체가 찾아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은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 40년 만에 진짜 최악이라고 부를 만큼의 장단기 금리 차가 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웃긴 거는 미국의 경제가 얼마나 고통에 빠져 있냐. 이거 실업률 플러스 물가 상승률과 카드 연체율 등을 더해서 계산하는 건데 이게 실질적으로 얼마나 미국 국민이 경제적으로 힘드냐를 나타낸 거예요. 전혀 높지가 않죠. 아니 최근 보면 오히려 떨어지고 있어요. 미국인들은 오히려 더 살기 좋아지고 있다니까요. 상당히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그 어려운 걸 자꾸 해냅니다, 내가. 지금 미국 상황에 전 세계의 경제학자들이 다 놀라 자빠졌다고 하니까 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가라는 것은 곧 기업 이익을 반영하는 거잖아요. 지금 컨센서스 보시면 2023년 3분기 기준으로 성장률이나 기업 이익이 완전히 턴어라운드 한다는 컨센서스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주가 같은 경우는 기업 실적을 6개월 이상 선행합니다. 그러니까 24년 1분기까지는 어느 정도 선반영이 돼 있다고 보는 거겠죠? 그리고 지금 상황처럼 금리가 계속 올라가도 기업의 이익이 크게 훼손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여전히 이 글로벌 기업들은 돈을 잘 벌 거란 말이죠. 그리고 주가는 기업의 가치를 따라가기 때문에 기업 가치가 계속 성장한다면 주가 역시 계속 상승할 여지가 있는 거고요. 물론 금리가 높다는 것은 약간의 제약적인 환경이 될 수는 있겠죠. 어쨌든 다음 주 수요일 날 CPI 발표가 있을 예정이고 금요일 같은 경우는 JP모건, 유나이티드 헬스, 시티은행, 웰스파고랑 블랙락 대형 은행들의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스타트될 예정입니다. 사실 저번 시즌 실적 발표 이후 테슬라나 엔비디아 등 기술주 중심으로 엄청나게 크게 올랐어요. 진짜 실적이 생각보다 서프라이즈인 곳이 많았잖아요. 이번에도 과연 그럴 것인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실적 시즌 때 누구보다 빠른 실적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월스트리트 테크남이었습니다.